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SR그룹 본사. 63층 대표이사 집무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은 화려하게 반짝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그 중앙에 앉아있는 남자 강도진은 검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날카로웠고 감정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무기질적인 안광만이 번뜩였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몽블랑 만년필이 주인을 기다리는 듯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도진은 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상대방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며 상대방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한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 한서유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도드라질 만큼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한때 미술계의 유망주이자 명문가의 영예로 불렸던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를 둘러싼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막대한 빚,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모든 짐이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눈앞에 있는 이 오만하고 차가운 남자가 내민 동아줄을 잡는 것 밖에는 다른 방도가 보이지 않았다. 서유는 떨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고개를 들어 도진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함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도진은 그런 그녀의 눈빛을 흥미롭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도진은 서류 봉투를 서윤 쪽으로 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 서약서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계약서이자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지는 거래의 증명서였다. 그는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숙부 최민국의 견제를 막기 위해 완벽한 가정을 꾸린 후계자라는 이미지가 필요했고 서유는 무너져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울 자금이 필요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지만 그 과정에 사랑이나 신뢰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도진은 서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어차피 그녀에게는 거부권이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그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눈에 담았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도진의 눈에 포착되었다. 서윤은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깨끗하게 이혼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에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조건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촉의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명을 마친 서윤이 고개를 들자 도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회수했다. 이제 그녀는 SR그룹의 안주인이자 강도진의 아내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허울뿐인 껍데기에 불과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재킷 단추를 잠갔다. 그의 행동은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끝내고 나가는 사람처럼 사무적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내일부터 시작될 결혼 준비 일정에 대해 비서가 안내할 것이라고 짧게 통보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에서 열린 세기의 결혼식은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유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표정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그녀는 마치 진열장에 놓인 인형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미모와
SR그룹과의 결합을 부러워하며 수군거렸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거래와 비극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축복받으며 결혼하는 꿈을 꾸었던 소녀 시절의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왔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신랑의 모습이었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도진은 서윤에게 팔을 내밀었다. 예식장으로 들어갈 시간이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그의 팔에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의 체온이 닿았지만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 듯했다. 버진 로드를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며 그들의 앞길을 밝혔다. 도진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의식한 듯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지만 그 손길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객석 앞줄에는 도진의 숙부인 최민국이 앉아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매는 사악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숙부의 시선을 느끼며 보란듯이 서윤을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다. 서윤은 갑작스러운 힘에 놀라 도진을 올려다 보았지만 그는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전쟁의 서막이었다. 서윤은 자신이 이 거대한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다. 도진과 서윤은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도진은 완벽한 매너와 언변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서윤 역시 우아한 미소로 내조하는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전무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배우들처럼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윤은 높은 힐과 무거운 드레스 때문에 발이 퉁퉁 부어올랐지만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버텼다. 그녀의 인내심과 기품 있는 태도는 도진의 예상 밖이었다. 그는 내심 그녀가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거나 실수를 하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윤은 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유지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도진에게는 오히려 묘한 거슬림으로 다가왔다.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에게 있다는 직감이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밤이 깊어서야 두 사람은 신혼집으로 마련된 한남동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도심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최고급 주거지였지만 서윤에게는 그저 화려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도진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던져버렸다. 결혼식 내내 유지했던 신사적인 가면을 벗어던진 그는 피로와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윤을 돌아보았다. 넓은 거실에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만이 반짝이고 있었고 두 사람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서윤은 현관에 서서 어색하게 손을 모으고 있었다. 이제 진짜 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도진은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단숨에 들이킨 뒤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의 큰 키가 서윤을 그림자처럼 덮쳤다. 도진은 서윤을 벽으로 몰아세웠다. 그의 강한 남성적인 향기가 서윤의 코끝을 자극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이미 차가운 벽이었다. 도진은 한 손으로 벽을 짚고 서윤을 내려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연기하느라 지쳤다는 듯 비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착각하지 말라고. 이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이며 너는 그저 필요한 도구일 뿐이라고. 그는 서윤이 자신의 돈을 보고 접근한 속물이라고 단정짓고 있었다. 그녀가 보여준 기품 있는 태도조차 그에게는 가식으로 보였다. 도진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윤의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서윤은 눈물을 보이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도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신도 알고 있다고, 착각 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맑았다. 그녀는 도진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약속된 자금 지원과 가족의 안전뿐이며 그 외에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도진은 서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모욕감을 느끼고 화를 내거나 비굴하게 매달렸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이성적이었다. 그녀의 태도는 도진의 자존심을 묘하게 긁었다. 자신을 원하지 않는 여자, 돈 때문에 팔려왔으면서도 고고함을 잃지 않는 여자. 도진은 서윤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러웠고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도진의 시선이 서윤의 입술에 머물렀다. 순간적인 충동이 일었지만 그는 곧바로 이성을 되찾고 손을 떼어냈다. 그는 불쾌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다. 각방을 쓸 것이라는 통보를 남기고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홀로 남겨진 서윤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섰다. 이 냉혹한 남자와의 전쟁 같은 결혼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만 했다. 도진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샤워를 마친 후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방금 전 서윤이 보여주었던 그 당당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 모순적인 모습이 도진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고 상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서윤은 그가 정의 내린 범주에 속하지 않는 존재였다. 그녀의 침묵은 웅변보다 강했고 그녀의 수능은 저항보다 단단했다. 도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짜증을 느꼈다. 계획대로라면 그녀는 얌전히 자신의 옆자리를 지키는 장식품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장식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서윤은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가정부가 있었지만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불편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오갔다. 도진은 서윤이 만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의 취향을 정확히 맞춘 맛이었다. 서윤은 도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비서실을 통해 미리 확인했다고. 그녀의 철저함에 도진은 다시 한번 혀를 찼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는 프로의식이 느껴졌다. 도진은 서윤을 다시 평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도진은 현관에서 서윤에게 카드를 한 장 건넸다. 품위 유지비라는 명목이었다. 그는 그녀가 이 카드로 명품을 쇼핑하고 사치를 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서윤은 카드를 받아 들고는 무심하게 핸드백에 넣었다. 고맙다는 말도 기뻐하는 기색도 없었다. 도진은 그녀의 무반응에 기분이 상해 그대로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도진은 자신의 감정 변화에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고작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그녀의 존재감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경계심일까? 그는 머리를 쓸어넘기며 복잡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었다. 한편 서윤은 도진이 떠난 빈집을 둘러보았다. 텅 빈 공간은 그녀의 마음과 같았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며 자신이 가져온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그림 복원가로서의 꿈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만은 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도심의 풍경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연필이 종이 위를 달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서윤은 긴장하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낯선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차림새는 고급스러웠지만 표정은 깐깐해 보였다. 서윤은 문을 열어주었다.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훑어보며 혀를 찼다. 그녀는 도진의 어머니이자 SR그룹의 안주인인 강 여사였다. 결혼식 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얼굴만 비치고 사라졌던 그녀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것이다. 강 여사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근본 없는 집안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 못마땅하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강 여사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는 서윤에게 차를 내오라고 명령했다. 서윤은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다. 시어머니의 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다. 강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차맛이 형편없다는 둥집안 꼴이 이게 뭐냐는 둥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서윤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 여사는 서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더욱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다. 내가 우리 도진이의 발목을 잡은 거라며 주제를 알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서윤의 손이 찻잔 쟁반을 꽉 움켜쥐었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참아야 했다. 여기서 말대꾸를 했다가는 집안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이 뻔했다. 강 여사는 한바탕 퍼붓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나가면서 서윤에게 경고했다. 앞으로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오라고. 서윤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이 되고 도진이 퇴근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감지했다. 서윤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미세하게 지쳐 보였다. 도진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만두었다. 식사 시간 내내 침묵이 흘렀다. 도진은 서윤이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밥만 먹었다. 도진은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다. 낮에 어머니가 다녀가셨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했다. 서윤은 젓가락질을 멈칫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다. 별일 아니었다고. 그저 인사차 들르신 것뿐이라고. 도진은 그녀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넘어갔다. 그녀가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서운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도진은 서재에서 업무를 보다가 거실로 나왔다. 서윤은 베란다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릿결과 쓸쓸한 뒷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도진은 홀린 듯 그녀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서윤이 뒤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도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진의 손끝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차가운 줄만 알았던 그의 손은 의외로 따뜻했다. 도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라고. 우리는 계약 관계지만 대외적으로는 부부라고.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로이자 배려였다.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 남자의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생활은 마치 정밀하게 짜인 연극 대본처럼 건조하고 반복적이었다. 도진은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로 향했고 밤늦게야 귀가의 서재에 틀어박히는 생활을 지속했다. 서윤 역시 그가 없는 동안 집안을 지키며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넓은 집 안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워 보였다. 도진이 내민 신용카드는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방치되어 있었고 그녀의 옷장은 결혼 전에 입던 수수한 옷들로 채워져 있었다.
도지는 가끔 비서를 통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지만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사용 내역이 없다는 보고뿐이었다.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서윤의 행보는 그에게 의구심과 더불어 미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서윤의 하루는 도진의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다. 그녀는 도진이 출근하고 나면 시어머니 강 여사의 호출을 받아 본가로 향해야 했다. 강 여사는 서윤을 앉혀두고 가문의 법도나 예절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찻잔을 놓는 위치가 틀렸다거나 말대꾸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의 사소한 트집들이 이어졌다. 서윤은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에게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무너진 집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얼마든지 굽힐 수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지만 도진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두드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결혼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버텨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SR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경매 갈라 파티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이것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사교의 장이자 도진의 경영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였다. 도진은 아침부터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오늘만큼은 실수하지 말고 완벽한 내조를 보여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서윤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된 드레스를 입었다. 짙은 네이비색의 오프숄더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가냘픈 어깨 라인을 돋보이게 했다. 화려한 보석 대신 심플한 진주 귀걸이만을 착용해 단아함을 강조했다. 도진은 준비를 마친 서윤을 보고 잠시 시선을 멈췄다.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뿜어져 나오는 고혹적인 분위기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파티장은 이미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다.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 아래 최고급 샴페인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다. 도진과 서윤이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다. 도진은 서윤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에스코트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비즈니스적이었지만 겉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부부처럼 보였다.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은 두 사람의 완벽한 비주얼에 감탄하며 속닥거렸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파티장 한 구석에서 도진의 숙부 최민국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흔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늘 밤 그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도진은 직감적으로 경계심을 곤두세웠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메인 이벤트인 미술품 경매가 시작되었다. 이번 경매의 하이라이트는 르네상스 시대의 희귀한 유화 작품이었다. SR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한 이 작품은 해외 유명 컬렉터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었다. 도진은 단상에 올라 작품을 소개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초청된 귀빈 중 한 명인 유럽의 거물급 미술 평론가가 작품을 가까이서 살펴보더니 표정을 찌푸리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유창한 언어로 이 작품의 복원 상태가 엉망이며 진품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큰 소리로 비난했다. 장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통역사가 당황하며 내용을 전달하자 도진의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룹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였다. 최민국은 이 상황을 즐기듯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다. 도진은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미술 복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평론가의 논리적인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큐레이터들조차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다. 평론가는 SR그룹이 위작을 내놓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진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이대로라면 파티는 엉망이 되고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는 SR그룹의 망신살이 대서특필될 것이 뻔했다. 그때 도진의 곁에 서 있던 서윤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도진은 놀라서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서윤은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윤은 평론가 앞으로 다가가 유창한 외국어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고 태도는 기품이 넘쳤다. 그녀는 평론가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해당 작품이 과거에 겪었던 화재 사고와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용된 특수 복원 기법에 대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했다. 그녀는 그 복원 과정이 오히려 작품의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는 흔적이며 당시의 복원가가 남긴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윤의 설명은 논리 정연하면서도 감성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가진 서사와 아픔을 어루만지는 화법으로 평론가의 마음을 움직였다.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평론가의 표정이 점차 누그러지더니 이내 감탄의 빛으로 바뀌었다. 그는 서윤의 깊은 지식과 예술에 대한 통찰력에 놀라움을 표하며 자신의 무례를 사과했다. 그는 서윤의 손등에 키스하며 당신 같은 안목을 가진 부인을 둔 도진 씨가 부럽다며 찬사를 보냈다. 얼어붙었던 파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위기는 오히려 SR그룹의 명성을 높이는 기회로 바뀌었다. 도진은 멍하니 서윤을 바라보았다. 지금껏 그가 알고 있던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녀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도진의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안도감인 동시에 그녀에 대한 강렬한 소유욕이었다. 경매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어진 칵테일 파티에서 서윤은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다. 수많은 인사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도진은 서윤의 곁을 지키며 사람들의 시선을 예민하게 차단했다. 다른 남자들이 서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거나 칭찬하는 것이 묘하게 거슬렸다. 그는 마치 자신의 보물을 빼앗기기 싫은 어린아이처럼 서윤의 허리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았다. 서윤은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도진의 체면을 위해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최민국은 분한 표정으로 잔을 내려놓고 일찌감치 자리를 떴다. 도진은 숙부의 뒷모습을 보며 승리감을 느꼈지만 그 승리의 주역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에 묘한 기분을 느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리무진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쑥 물었다. 그런 지식은 어디서 배운 거냐고. 서윤은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대학에서 미술 복원을 전공했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소장했던 책들을 보며 공부했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영광과 몰락한 가문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도진은 그제야 서윤의 뒷조사 자료에서 보았던 내용을 떠올렸다. 그녀가 촉망받던 인재였다는 사실을 그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보로만 여겼었다. 도진은 처음으로 그녀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도진은 서윤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당신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도진의 입에서 나온 감사의 말은 서윤에게 낯설게 들렸다. 그는 칭찬에 인색하고 타인의 공을 인정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서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도진은 그녀의 겸손한 태도가 마음에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바란다면 차라리 편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도진은 충동적으로 말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그는 돈이든 보석이든 그녀가 욕망을 드러내기를 바랐다. 그래야 자신이 그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물질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였다. 도지는 고작 그것뿐이냐고 반문했지만 서윤의 표정은 진지했다. 도지는 알 수 없는 패배감을 느꼈다. 자신이 가진 거대한 부와 권력으로도 그녀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자극했다. 그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내면을 가진 여자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하이힐 때문에 발이 아픈지 살짝 절뚝거렸다. 도지는 현관에서 주춤하는 그녀를 보더니 말없이 그녀를 안아 올렸다. 서윤은 당황하여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눈만 크게 떴다. 도지는 그녀의 가벼운 몸무게에 놀라며 2층 침실로 향했다. 그는 침대에 서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서윤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도진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발을 잡고 부어오른 발목을 살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그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파스를 붙여주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행동만으로도 서윤은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치료를 마치고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은 푹 쉬라고 일정은 모두 취소해 두겠다고 했다. 그는 서윤의 눈을 피하며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서윤은 자신의 발목을 만져보았다. 도진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차갑기만 했던 그에게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낀 순간이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도진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다. 이 결혼은 거래일 뿐인데 감정이 섞이면 상처받는 것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잠을 청했다.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도진은 샤워기 물줄기를 맞으며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고 있었다. 오늘 파티장에서 빛나던 서윤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때 느꼈던 불쾌한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소유욕을 넘어선 질투였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천하의 강도진이 계약 결혼한 아내에게 휘둘리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다짐했다. 그녀에게 너무 깊이 빠지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서윤이라는 존재가 깊게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윤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 그녀가 자신을 향해 진심으로 웃어주는 나를 보고 싶다는 위험한 욕망을 품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전날과는 사뭇 달랐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팽팽했던 긴장감은 다소 누그러져 있었다. 도지는 식사를 하다가 넌지시 서윤에게 물었다. 그림 보건이를 다시 하고 싶냐고. 서윤은 숟가락을 멈추고 도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러고 싶다고.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위해 작은 아틀리에를 마련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집에 묶어두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순수한 배려인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출근길에 오른 도지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어제 파티에서 서윤에게 추파를 던졌던 남자들의 명단을 파악하라고, 그리고 그들과의 거래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엉뚱한 지시까지 덧붙였다. 비서는 당황했지만 군말 없이 따랐다.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한서윤은 철저하게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그녀의 재능도, 그녀의 시간도, 그리고 그녀의 마음까지도. 그것이 집착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은 일찍 들어오겠다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 시각 서윤은 도진이 보낸 문자를 보고 묘한 두근거림을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며칠 후 도진은 퇴근 후 서윤을 데리고 저택의 별채로 향했다. 그곳은 평소 창고로 쓰이던 공간이었으나 도진의 지시로 며칠 사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문을 열자 향긋한 물감 냄새와 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넓은 창을 통해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는 내부는 서윤이 꿈꾸던 완벽한 아틀리에의 모습이었다. 최고급 이젤과 각종 화구들, 그리고 복원 작업에 필요한 전문 장비들까지 빠짐없이 갖춰져 있었다. 서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젤을 어루만지며 도진을 바라보았다. 도진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무심한 듯 말했다. 집에만 있는 것이 무료할 테니 소일거리라도 하라고 마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녀를 집안에 묶어두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환심을 사고 싶은 이중적인 심리가 깔려 있었다.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도진은 그녀의 젖은 눈동자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그날부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틀리에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붓을 잡은 그녀의 모습은 물 만난 고기처럼 생기가 넘쳤다. 도진은 퇴근 후 서재 대신 별채로 향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문가에 기대어 그림에 열중하는 서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곤 했다. 캔버스 위를 오가는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집중할 때 짓무르는 입술, 그리고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도진은 자신이 왜 이렇게 그녀에게 빠져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굳이 부정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가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SR그룹이 추진하는 새로운 아트센터 건립 프로젝트에 서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상황은 미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 건축가는 해외에서 명성을 떨치고 돌아온 젊은 인재 김준우였다. 그는 자유분방한 성격과 뛰어난 감각을 지닌 남자로 서윤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이기도 했다. 첫 미팅 날 회의실에 들어선 서윤을 본 준우는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도진의 미간이 사정없이 구겨졌다. 비즈니스 자리에서의 의례적인 인사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친밀해 보였다. 준우는 도진의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과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도진이 끼어들 수 없는 공감대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서류를 거칠게 넘기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회의 내내 준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며 트집 잡을 거리를 찾으려 애썼다. 회의가 끝난 후 준우는 서윤에게 따로 식사를 제안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회포를 풀자는 것이었다. 서윤이 곤란한 표정으로 도진의 눈치를 살피자 도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내는 오늘 저녁 선약이 있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준우는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지만 도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도전적인 기색이 서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진은 서윤에게 경고했다. 앞으로 공적인 자리 외에는 그 남자와 사적으로 만나지 말라고. 서윤은
도진의 억지스러운 태도에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나 매서워 입을 다물었다. 도진은 서윤이 다른 남자에게 미소를 보여주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유욕을 넘어선 병적인 집착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김준우의 뒷조사를 지시하며 그를 프로젝트에서 배제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게 했다. 한편 도진의 숙부인 최민국은 도진과 서윤의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의 결혼이 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을 잡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도진이 서윤에게 꼼짝 못한다는 소문이 그룹 내에 돌기 시작하자 그는 쾌재를 불렀다. 피도 눈물도 없는 강도진에게 약점이 생긴 것이다. 최민국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하수인에게 지시를 내렸다. 서윤을 건드려 도진의 반응을 떠보라는 것이었다. 만약 도진이 이성을 잃고 날뛴다면 그것은 서윤이 단순한 계약 파트너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었다. 최민국은 서윤이 아트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날을 디데이로 잡았다. 사고를 가장한 경고, 그것이 최민국의 방식이었다. 며칠 뒤 서윤은 준우와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도진은 바쁜 일정 때문에 동행하지 못했지만 경호원들을 붙여 서윤을 감시하게 했다. 현장은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어수선했다. 서윤은 안전모를 쓰고 준우의 설명을 들으며 내부를 둘러보았다. 준우는 서윤을 배려하여 위험한 곳은 피해서 안내했다. 두 사람이 건물 로비 중앙에 섰을 때였다. 위층 비계에서 인부들이 자재를 옮기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묵직한 철제 파이프 하나가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다. 서윤 위로 검은 그림자가 덮쳤다. 위험해라는 준우의 외침과 함께 서윤의 몸이 옆으로 밀쳐졌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파이프가 바닥에 내리꽂혔고 자욱한 먼지가 피어올랐다. 서윤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날카로운 돌조각에 팔을 긁혔다. 하얀 팔뚝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준우는 사색이 되어 서윤의 상태를 살폈고 경호원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서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팔의 통증은 상당했다. 소식은 즉시 도진에게 보고되었다. 회의 중이던 도진은 보고를 받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중요한 계약 건도 뒤로 한 채 차를 몰고 현장으로 질주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등에는 핏대가 섰고 속도계의 바늘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었다. 감히 내 사람을 다치게 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다. 도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임시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도진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전신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서윤의 팔에 감긴 붕대를 본 순간 도진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옆에 서 있던 경호팀장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내 아내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뭐 했냐고 고함을 질렀다. 평소 냉철하던 도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의무실 안의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서윤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을 말렸다. 자신의 부주의 탓이라고 경호원들은 잘못이 없다고 호소했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경호팀장을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를 으스러질 듯 끌어안았다. 도진의 품에서 서윤은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너를 다치게 한 놈들은 살려두지 않겠다고. 서윤은 그의 격렬한 반응에 당혹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도진은 서윤을 안아들고 차로 향했다. 준우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려 했지만
도진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무시했다. 도진은 서윤을 조수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매주며 말했다. 이제부터 한 발자국도 내 허락 없이는 나갈 생각 말라고. 집으로 돌아온 도진은 주치의를 불러 서윤의 상처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게 했다. 가벼운 찰과상이라는 진단을 듣고서야 그는 안색이 조금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보안팀을 소집하고 사고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파이프가 떨어지기 직전 누군가 고의로 고정장치를 푼 흔적이 발견되었다. 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것은 명백한 테러이자 선전포고였다. 그는 배우에 최민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고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진은 서윤에게 죽을 직접 떠먹여 주려 했다. 서윤은 팔을 다쳤을 뿐 손은 멀쩡하다고 거절했지만 도진은 막무가내였다. 그는 숟가락을 서윤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입을 벌리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서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먹으며 민망함에 얼굴을 붉혔다. 도진은 그런 서윤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윤에게 당분간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집에만 있으라고 통보했다. 아틀리에 작업도 잠시 쉬라고 했다. 서윤은 반발했다. 프로젝트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도진은 단호했다. 당신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보호라는 이름의 감금이나 다름없었다. 서윤은 도진의 과잉보호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의 관심과 애정은 고맙지만 그것이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진지하게 대화를 청했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라고 나를 믿어달라고 부탁했다. 도진은 서윤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단 있고 흔들림이 없었다. 도진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네가 다치는 걸 보는 게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서윤은 그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집착 이면에 숨겨진 두려움과 사랑을 엿본 순간이었다. 그날 밤 도진은 잠든 서윤의 곁을 지켰다. 그는 잠들지 못하고 그녀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창백한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도진은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최민국의 도발은 선을 넘었다.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도진은 핸드폰을 꺼내 신복에게 문자를 보냈다. 최민국의 비자금 장부를 확보하라는 지시였다. 전면전을 시작할 때가 온 것이다. 서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이 세상 끝까지 너를 가두어서라도 지켜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삼엄했다. 경호 인력이 2배로 늘어났고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었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화려한 새장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시작했다. 준우에게 메일을 보내 상황을 설명하고 도면 검토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도진이 막는다면 우회해서라도 자신의 일을 해낼 생각이었다. 그때 강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 여사는 대뜸 도진이 어제 사고 때문에 숙부님을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윤은 금시초문이었다. 도진이 자신을 위해 숙부와 정면 충돌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도진은 회사에서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최민국과 시선이 마주쳤다. 최민국은 태연한 척하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도진은 회의 자료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번 현장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책임자들을 전원 해고하고 시공사를 교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최민국의 자금줄을 끊어버리겠다는 우회적인 경고였다. 최민국이 반발하며 나섰지만 도지는 차가운 논리로 그를 묵살했다. 회의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도지는 최민국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이번은 경고로 끝내지만 다음번에 또 내 물건에 손을 대면 그때는 당신의 목을 칠 것이라고. 최민국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퇴근 후 도지는 꽃다발을 들고 귀가했다. 평생 꽃이라고는 사본 적 없던 그가 서윤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서윤은 의외의 선물에 놀라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도지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식탁에 꽃병을 놓았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여전히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도지는 서윤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답답하지 않냐고. 서윤은 솔직하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말에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다. 물론 경호원들이 따라 붙겠지만 서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다.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좋다고 대답하자 도진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더 큰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최민국이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SR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회의실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최근 발생한 아트센터 공사 현장 사고와 관련하여 일부 주주들이 경영진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배후에는 당연히 최민국이 있었다. 그는 교묘하게 심어둔 끈앞풀들을 이용하여 이번 사고가 한서윤의 무리한 일정 강행과 비전문적인 개입 때문에 발생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단상에 앉아있던 강도진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는 침묵을 지키며 주주들의 성난 목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로 쥔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의 아내를 방패막이 삼아 공격해오는 숙부의 비열한 수법에 치가 떨렸다. 도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도지는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의 안전수칙 위반에 있음을 명백한 증거와 함께 제시하며 헛소문을 일축했다. 그리고 그는 한서윤이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라 그룹의 문화예술 사업을 이끄는 중요한 파트너이자 SR그룹의 얼굴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도지는 한서윤에 대한 모욕은 곧 자신과 그룹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선 강력한 경고이자 소유권 주장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국은 예상치 못한 도진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하여 입술을 깨물었다. 도진은 주주들을 하나하나 노려보며 그들의 길을 꺾어 놓았다. 그것은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 세계와도 맞서 싸우겠다는 맹수와도 같은 기백이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도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호흡이 거칠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검은색 파일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도진이 지시했던 한서윤 집안의 몰락과 관련된 재조사 보고서였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서윤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 회사가 부도 처리된 과정은 석연치 않은 점 투성이었다. 자금줄이 막히고 하청 업체들이 동시에 등을 돌린 시점은 정교하게 계산된 듯 일치했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금의 흐름이 가리키는 종착지는 놀랍게도 최민국의 차명 계좌와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였다. 도진의 손에서 펜이 뚝 하고 부러졌다. 진실은 참혹했다.
서윤의 집안을 무너뜨리고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 바로 자신의 숙부 최민국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최민국은 헐값에 사들인 서윤네 회사의 알짜배기 땅을 SR그룹 개발사업부지로 편입시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다. 도진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자신이 서윤을 돈으로 샀다고 생각했던 그 자금조차 사실은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돈이나 다름없었다. 도진은 서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착취의 구조 속에 그녀를 가둔 공범이었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다. 서윤이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통과 수모가 자신의 집안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날 밤 도진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현관에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서윤이 그를 보고 일어나 반겼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도진은 숨이 턱 막혔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다. 도진은 다짜고짜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서윤은 갑작스러운 포옹에 놀라 몸을 굳혔지만 도진의 떨림을 느끼고는 가만히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도진은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그녀의 체향을 깊이 들이마셨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내 곁에 있어서 다행이다. 그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계약 아내가 아니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갚아야 할 빚이자 지켜내야 할 유일한 안식처였다. 도진의 태도는 그날 이후 급격하게 변했다. 그의 집착은 보호라는 명목하에 더욱 노골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서윤의 모든 스케줄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아틀리에에 가는 시간조차 제한을 두었고 외출 시에는 경호원 수를 2배로 늘렸다. 심지어 집안 곳곳에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그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서윤은 숨이 막혀왔다. 처음에는 사고 때문이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정도가 지나쳤다. 그녀는 마치 유리 감옥에 갇힌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가 답답함을 호소하며 외출을 요구할 때마다 도진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단칼에 거절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참다 못한 서윤이 폭발했다. 그녀는 도진의 서재로 들어가 따져 물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나는 죄수나 애완동물이 아니라고 소리쳤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산책을 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다. 도진은 서류를 보던 눈길을 거두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다가오자 거대한 위압감이 서윤을 눌렀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널 잃을까봐 그래. 내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최민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죄책감 때문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증오하고 떠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서윤은 도진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고독을 읽었다. 그의 강압적인 태도 뒤에 숨겨진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이 보였다. 서윤의 분노가 사그라들고 연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도진의 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부드럽게 설득했다. 나를 믿어달라고. 나는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진은 서윤의 손길에 눈을 감고 얼굴을 비볐다. 그녀의 온기만이 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다. 그는 서윤의 손목을 잡고 손바닥에 입을 맞추었다. 알겠다고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도진은 본격적으로 최민국을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비밀리에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최민국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자금줄을 하나씩 차단해 나갔다. 최민국이 투자한 사업들의 대출을 회수하고 국세청에 익명으로 제보를 넣었다. SR그룹 내에서
최민국의 세력을 숙청하는 작업도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도진은 서윤의 집안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주기로 결심했다. 빼앗긴 회사와 땅 그리고 명예까지. 그것만이 그가 서윤에게 속죄하고 그녀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도진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며칠 뒤 도진은 서윤을 데리고 교회의 납골당을 찾았다. 그곳은 서윤의 아버지가 모셔진 곳이었다. 서윤은 도진이 이곳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도진은 묵묵히 꽃을 헌화하고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서윤의 아버지는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도진은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따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서윤은 도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가 자신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도진의 손을 먼저 잡았다. 도진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깍지를 껴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단단하게 얽혀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최민국은 도진의 압박이 거세지자 궁지에 몰려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도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를 파멸시키겠다는 악독한 계획을 세웠다. 도진이 방심한 틈을 타 서윤을 납치하려는 계획이었다. 어둠 속에서 최민국의 눈은 독사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 모으며 쉰 목소리로 명령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서윤을 데려오라고.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SR그룹과 두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도진은 악몽을 꿨다. 서윤이 피투성이가 되어 멀어지는 꿈이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옆자리를 보니 서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도진은 안도감에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서윤이 잠결에 뒤척이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도진은 잠들지 못한 채 밤새 그녀를 지켜보았다.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서랍 속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만약 누군가 그녀를 건드린다면 그게 누구든 자신의 손으로 끝장내버리겠다는 사리가 그의 눈동자에서 일렁였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방 안을 채울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고 그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출근하면서 서윤에게 신신당부했다. 오늘은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연락하라고. 서윤은 그의 과민 반응을 걱정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이 떠나고 난 뒤 서윤은 아틀리에에서 작업을 하려 했으나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택배 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서윤은 시킨 물건이 없는데 의아해하며 경호원에게 확인을 부탁했다. 경호원이 문을 여는 순간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화면이 흔들렸다. 서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침입자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거실의 정적을 깨뜨리는 둔탁한 소음과 함께 현관문이 강제로 열렸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검은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친 뒤였다. 경호원들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사내들은 거침없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도자기 화병을 집어들어 방어 자세를 취했다.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던져버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덩치 큰 사내들에게 그녀의 저항은
어린아이의 몸부림에 불과했다. 선두에 선 남자가 비웃음을 흘리며 순식간에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서유는 고통에 신음하며 주저앉았다. 남자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거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서유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참았다. 그녀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의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려 했다. 하지만 눈치 빠른 남자가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버렸다. 박살난 휴대폰과 함께 서윤의 마지막 희망도 부서지는 듯했다. 남자는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코와 입을 막았다. 독한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고 서윤의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도진 씨, 도와줘요.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세상은 이내 암흑 속으로 잠겨버렸다. 같은 시각 SR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도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재무팀장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최민국의 자금주를 차단하는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도진의 재킷 안주머니에 있던 전용 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이 전화는 서윤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때만 울리도록 설정된 비상 라인이었다. 도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회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전화를 확인했다. 집안의 보안 시스템이 강제로 해제되었다는 경고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도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등 뒤로 임원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도진은 미친 듯이 복도를 질주하며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집으로 병력을 보내라고 소리치는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포효처럼 거칠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가며 그는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그의 스포츠카는 굉음을 내며 도로 위를 질주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제발 무사하기만을 빌었다. 만약 서윤의 털끝 하나라도 다친다면 이 세상 자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도진의 눈동자는 이성을 잃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릿속은 오로지 서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았다. 도진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 뒤였다. 열린 현관문 사이로 난장판이 된 거실이 보였다. 깨진 도자기 파편과 쓰러진 가구들이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진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 떨어진 서윤의 슬리퍼 한 짝이 눈에 들어왔다. 도진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슬리퍼를 집어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아니 애초에 그녀를 혼자 두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그를 잠식했다. 그때 뒤따라 들어온 보안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다. 납치범들이 타고 간 차량의 번호를 추적 중이라고 CCTV를 분석한 결과 최민국의 하수인들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최민국, 이 늙은 여우가 기어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야 말았다. 도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에서는 감정이 사라지고 오로지 살기만이 남았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명령했다.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다고,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다고. 그는 그룹 내 정보팀과 자신이 비밀리에 운영하던 사설 용병팀을 모두 소집했다. 서울 시내 모든 도로의 CCTV를 해킹해서라도 놈들의 위치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도진은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에 닿자 비로소 정신이 맑아지는 듯했다. 오늘 밤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보게 될 것이었다. 한편 서유는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폐창고에서 눈을 떴다. 손과 발은 거친 밧줄로 묶여 의자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녹슨 기계들과 먼지 쌓인 상자들이 보였다. 이곳이 어디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왔다.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예상대로 최민국이었다. 그는 뒷짐을 지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시시, 고생이 많군 조카 며느리.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비열하고 끈적거렸다. 최민국은 서윤의 입에 물린 재갈을 풀어주었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노려보았다. 비겁하다고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냐고 쏘아붙였다. 최민국은 킬킬거리며 웃었다. 무사하고 말고 강도진 그 녀석은 너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을 놈이니까. 그는 도진의 약점이 서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최민국은 서윤의 얼굴을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서윤은 고개를 돌려 그의 손길을 피했다. 최민국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서윤의 뺨을 거칠게 움켜쥐고 고정시켰다. 네 아비도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다가 망했지. 너도 똑같은 꼴을 당하고 싶으냐? 그의 말에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버지의 죽음까지 모욕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서윤은 최민국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을 망가뜨린 걸 다 알고 있다고. 도진 씨가 당신의 모든 죄를 밝혀낼 거라고. 그녀의 말은 최민국의 영린을 건드렸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윤의 뺨을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가 공허한 창고를 울렸다. 서윤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최민국은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그 건방진 놈이 오기 전에 네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그는 의자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위협적으로 휘둘렀다. 서윤은 공포에 몸을 떨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다. 도진 씨가 반드시 올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되뇌었다. 그에 대한 믿음만이 지금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 시각 도진은 정보팀으로부터 납치범들의 차량이 인천의 한 폐공장 단지로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았다. 위치가 확인되자마자 그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밤비가 내리기 시작한 도로는 미끄러웠지만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빗방울이 앞유리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그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거세게 들렸다. 도진은 무전기를 통해 용병팀에게 지시했다. 공장 주변을 포위하되 진입은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고.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이니 섣불리 움직여서 자극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야수의 그것이었다. 놈들이 서윤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렸다면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참혹한 죽음뿐일 것이다. 폐공장에 도착한 도진은 차를 멀리 세우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빗줄기가 굵어져 시야가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은밀하게 접근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공장 입구를 지키고 있는 2명의 사내를 확인했다. 도진은 숨을 죽이고 그림자처럼 이동했다. 순식간에 뒤에서 접근한 그는 단검의 손잡이로 한 놈의 목덜미를 가격해 기절시키고 나머지 한 놈의 입을 틀어막아 제압했다.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 사내들을 뒤로하고 도진은 공장 내부로 진입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다. 분노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그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다. 공장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지만 도진은 희미하게 들려오는 말소리를 따라 깊숙이 들어갔다. 중앙 홀 쪽에서 최민국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도진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다.
넓은 공간 중앙에 서윤이 묶여 있었고 최민국과 대여섯 명의 부하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서윤의 부어오른 뺨과 터진 입술을 본 순간 도진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했다. 그는 더 이상 작전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당장 저놈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다는 살인 충동만이 그를 지배했다. 도진은 권총을 꺼내 들고 안전장치를 풀었다. 차가운 금소금이 정적을 깼다. 도진은 어둠 속에서 걸어 나갔다. 그의 발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살기는 숨길 수 없었다. 부하 중 한 명이 도진을 발견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타탕, 두 발의 총성이 울리고 두 명의 사내가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최민국은 당황하여 서윤의 뒤로 숨으며 그녀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오지 마. 오면 이 여자를 죽여버릴 거야. 최민국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다. 도진은 걸음을 멈추고 총구를 최민국에게 겨눴다.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섬뜩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위압적이었다. 최민국은 덜덜 떨면서도 칼날을 서윤의 목에 더 깊이 들이밀었다. 서윤의 하얀 목에서 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다. 도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놓아주면 살려주겠다. 도진이 회유하려 했지만 최민국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처럼 미쳐 있었다. 주식 양도각서의 사인에 당장 최민국이 악을 썼다. 서윤은 고통 속에서도 도진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도진 씨. 절대 사인하면 안 돼요. 그녀의 외침에 도진의 가슴이 미어졌다.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녀가 너무나 안쓰럽고 사랑스러웠다. 도진은 천천히 총을 내리는 신욕을 했다. 최민국의 시선이 도진의 손에 쏠린 찰나의 순간이었다. 도진은 번개 같은 속도로 바닥에 있던 쇠파이프 조각을 발로 차 올렸다. 파이프가 깡통 소리를 내며 날아가 최민국의 얼굴을 강타했다. 억 하는 비명과 함께 최민국이 주춤하며 칼을 놓쳤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도진이 달려들었다. 그는 최민국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의 얼굴에 주먹을 꽂아 넣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최민국의 코뼈가 주저앉았다. 도진은 쓰러진 최민국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주먹을 퍼부었다.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감히? 그의 주먹에는 자비가 없었다.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뒤이어들이 닥친 도진의 용병팀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도진은 최민국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야 주먹을 멈췄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피 묻은 손을 털어내고 서윤에게로 돌아섰다. 서윤은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었다. 밧줄이 풀리자마자 서윤은 도진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다. 도진은 그녀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서윤의 몸에서 나는 피냄새와 먼지 냄새조차 그에게는 소중했다. 도진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윤에게 덮어주며 그녀를 안아 올렸다. 서윤은 도진의 품에 안겨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쿵쿵거리는 그 소리가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도진은 서윤을 안고 폐공장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제 끝났어. 다시는 널 놓지 않을 거야.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영혼을 건 맹세였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지만 도진에게는 품 안의 서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독한 악몽 같았던 밤이 지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질긴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병원 VIP 병동의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고요하고 평온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서윤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도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채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올라와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서윤의 규칙적인 숨소리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이 그에게 유일한 안도감을 주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서윤의 손을 잡았다. 링거 바늘이 꽂힌 가녀린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대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밤 느꼈던 공포는 그가 평생 겪어온 그 어떤 위기보다도 그를 뼛속까지 떨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 여자를 깊이 원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서윤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도진의 지친 얼굴이었다. 평소에 냉철하고 완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근심과 피로에 젖은 한 남자가 그곳에 있었다. 서윤이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도진의 이름을 부르자 도진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깨어났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져 있었다. 서윤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도진의 뺨을 어루만졌다. 까칠한 수염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서윤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자신 때문에 그가 겪었을 마음고생이 짐작되어 가슴이 아팠다. 도진은 그녀의 사과에 오히려 화가 난 듯 인상을 찌푸렸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의 눈동자가 죄책감으로 흔들렸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가 강하게 눌렀다. 그의 심장 박동이 서윤의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처음에는 그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계약이라고 생각했어. 네가 내 통제 안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게 소유욕인 줄 알았지. 하지만 어제 너를 잃을 뻔했을 때 깨달았어.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도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서윤의 손등을 적셨다. 이것은 집착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가 그토록 부정하고 외면하려 했던 감정의 실체는 서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었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사랑해 서윤아, 너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진실했다. 서윤은 도진의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얼음처럼 차가웠던 남자가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을 끌어안았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도진 씨. 당신이 보여준 그 서툰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병실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체온을 나누었다. 그동안 쌓여왔던 오해와 벽이 허물어지고 온전한 진심만이 남았다. 도진은 서윤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으며 맹세했다. 다시는 너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그리고 너를 아프게 한 대가를 그들에게 철저하게 치르게 해주겠다고. 그의 목소리에 다시금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이제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자비 없는 심판자가 될 준비를 마쳤다. 서윤의 상태가 안정되자 도진은 잠시 병실을 비우고 처리를 위해 움직였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준비해둔 자료를 가지고 검찰청으로 향했다. 최민국은 어젯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다. 도진이 취조실에 들어서자 수갑을 찬 최민국이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도진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네가 감히 숙부인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넌 끝이야. 최민국의 허세에 도진은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도진은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던졌다. 그것은 최민국의 비자금 장부와 서윤의 아버지 회사를 불법적으로 가로챈 증거,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이었다. 이게 뭔지 알겠지? 도진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취조실을 울렸다. 최민국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보다가 사색이 되었다. 그 안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은폐해온 추악한 진실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도진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여유롭게 말했다. 당신은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할 거야. SR그룹의 모든 지분은 몰수될 것이고 당신의 가족들 또한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에 나앉게 될 겁니다. 이것이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야. 최민국은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변호인단을 통해 최민국의 형량을 최대로 끌어올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도진에게 자비란 없었다. 그는 철저하고 잔혹하게 적을 짓밟았다. 최민국의 절규를 뒤로하고 취조실을 나온 도진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번 사건의 전말을 발표했다. 자신의 숙부가 저지른 비리와 범죄 사실을 가감없이 폭로하며 SR그룹의 투명 경영을 약속했다. 또한 피해자인 서윤의 집안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도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 청산이 아니었다. 서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녀의 과거 상처까지 치유하겠다는 그의 의지였다. 뉴스를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서윤은 병실 침대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처리가 끝나고 도진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병실로 들어온 그는 서윤에게 봉투를 건넸다.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버지의 회사였던 한성건설의 등기부 등본과 경영권 양도 각서가 들어 있었다. 도진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야. 이제 다시 시작해봐. 내 꿈도 아버지의 회사도.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다. 그것은 그녀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기적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조차 잊지 못하고 흐느꼈다. 도진은 다가와 그녀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이제 울지 마. 네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며칠 뒤 서윤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맞이한 것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다. 차갑고 삭막했던 펜트하우스 곳곳에는 따뜻한 조명과 화사한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도진은 서윤을 위해 집안 인테리어를 바꾼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강 여사의 태도였다. 뉴스를 통해 최민국의 악행과 서윤의 집안이 겪은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강 여사는 서윤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구나. 네가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강 여사는 서윤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녀를 용서했다. 얼어붙어 있던 고부 갈등도 봄눈 녹듯 사라졌다. 그날 밤 도진과 서윤은 침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도진은 서윤을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소유욕으로 번들거리는 집착이 아닌 깊고 넓은 바다와 같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윤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속삭였다. 계약은 끝났어.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야. 서윤은 도진의 목에 팔을 감으며 화답했다.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게요.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겹쳐졌다. 격정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사랑의 행위가 이어졌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빈 곳을 채워주는 밤이었다. 창밖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서윤보다 먼저 눈을 떴다. 품 안에 안겨 잠든 서윤의 얼굴을 보며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나 권력 다툼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깨달았다. 그는 잠든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서윤과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기로 한 날이었다. 장인어른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녀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할 생각이었다. 도진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거울 속의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이자 사랑에 빠진 남자의 행복한 얼굴이었다.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은 서윤의 아버지가 잠든 추모 공원을 찾았다. 도진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다발과 최고급 술을 올렸다. 그는 묘비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버님, 따님은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서윤은 도진의 듬직한 옆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아버지가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만 같았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든든한 내 편이 서 있었다. 도진은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도진은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한성 건설을 다시 일으키는 일. 내가 뒤에서 도울게. 하지만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너는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미술 복원일 말이야. 서윤은 깜짝 놀라 도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던 것이다.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진은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가슴이 뛰었다. 이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아니, 이미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리고 그 감옥은 세상에서 가장 안락하고 행복한 곳이었다. 저녁 식사 후 서윤은 다시 아틀리에로 들어갔다. 도진은 방해하지 않으려 서재에 있었지만 곧 그녀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슬그머니 아틀리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든 서윤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도진은 뒤에서 그녀를 베컥으로 감싸 안았다. 서윤이 붓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왜요? 일 안 하세요? 장난스럽게 묻는 그녀에게 도진은 뻔뻔하게 대답했다. 내일이 당신 사랑하는 건데 지금 근무 중이야. 서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도진은 그녀의 목덜미에 코를 박고 숨을 들이마셨다. 행복했다. 이 완벽한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지켜낼 힘이 있었다. CEO 강도진의 집착은 이제 완벽한 사랑으로 진화하여 그들의 미래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었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SR그룹 본사 사옥 주변의 정원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흩날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만큼이나 도진과 서윤의 삶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왔다. 최민국의 구속과 함께 SR그룹을 둘러싸고 있던 먹구름은 완전히 걷혔고 도진은 그룹 내의 부패 세력을 일소하며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확립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더 이상 차가운 얼음성의 군주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직원들은 가끔 결제 서류를 검토하다가 핸드폰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짓는 대표이사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미소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전 사원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도진은 이제 일 중독자에서 벗어나
칼같이 퇴근하는 애처가로 변모해 있었다. 물론 업무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했기에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었다. 서윤 역시 자신의 삶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도진의 도움으로 되찾은 아버지의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안정을 되찾았고,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길인 미술 복원 전문가로서의 커리어를 다시 시작했다. 오늘은 서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한서 미술 복원 연구소의 개소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도진이 선물한 그 아틀리에가 번듯한 연구소로 확장된 것이다. 행사장은 정재계 인사들과 예술계 저명 인사들로 북적였다. 그들 사이에서 서윤은 단아한 베이지색 슈트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감과 생기가 넘쳐 흘렀다. 도진은 행사장 한 구석에서 샴페인 잔을 든 채 그런 서윤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눈부셔서 잠시도 눈을 떼기가 힘들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벅차오르는 소유욕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졌다.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내 경호 상황을 체크했다. 행사장 곳곳에는 사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물 샐 틈 없는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윤은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지만 도진의 과잉 보호는 여전했다. 단지 방식이 조금 더 세련되고 은밀해졌을 뿐이었다. 서윤이 안전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만 도진은 안심할 수 있었다. 그때 서윤이 도진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미소 한 방에 도진의 긴장했던 어깨가 스르르 풀렸다. 서윤은 도진의 팔짱을 끼며 와줘서 고맙다고 속삭였다. 도진은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대답했다. 당신이 빛나는 날인데 내가 빠질 수 있겠냐고. 두 사람 사이에는 주변의 소음이 차단된 듯한 그들만의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부부를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개소식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도진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작성했던 계약 결혼 합의서였다. 서윤은 그 봉투를 보자마자 묘한 표정을 지었다. 도진은 말없이 라이터를 꺼내 봉투 끝에 불을 붙였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도진은 불타는 계약서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말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계약 따위는 필요 없어. 이제 가짜는 모두 사라졌어. 불꽃이 사그라들고 재만 남을 때까지 두 사람은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과 불신을 모두 태워버리는 의식과도 같았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도 열정적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뚜껑을 열자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윤은 놀라서 입을 가렸다. 도진은 한쪽 무릎을 꿇었다. 평생 남에게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는 오만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기꺼이 무릎을 꿇었다. 서윤아, 처음 시작은 엉망이었지만 끝은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계약에 의한 아내 말고 내 심장이 선택한 유일한 여자로서 내 곁에 있어줘. 도진의 프로포즈는 투박했지만 그의 진심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서윤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진을 일으켜 세웠다. 네, 좋아요. 100번이라도 다시 결혼할게요. 도진은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석양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제주도의 프라이빗 비치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첫 번째 결혼식과는 달리 화려한 하객도 취재진도 없었다. 오직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된 소박하지만 진실된 예식이었다.
하얀 모래사장 위에 설치된 꽃길을 걸어오는 서윤의 모습은 바다의 여신처럼 아름다웠다. 바람에 흩날리는 베일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수줍은 미소에 도지는 심장이 뱉는 것 같았다. 주례도 없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것으로 서약은 진행되었다. 서윤은 도진에게 당신의 상처를 안아주는 안식처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도진은 서윤에게 당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하객들은 진심 어린 박수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강 여사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며느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은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와 재즈 음악이 어우러져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달빛이 바다 위로 부서지며 은빛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을 자신의 재킷으로 감싸주며 춥지 않냐고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있어서 따뜻하다고 대답했다. 도진은 멈춰서서 서윤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는 서윤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나를 구원해줘서.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없었어. 네가 내게 숨을 불어넣어줬어. 서윤은 도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깊고 긴 키스를 나누었다.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은 완벽한 순간이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들의 일상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하게 흘러갔다. 도진은 여전히 바쁜 CEO였지만 주말만큼은 온전히 서윤을 위해 비워두었다. 그들은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즐겼다. 도진은 요리에는 영 소질이 없었지만 서윤을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엉성하게 칼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서윤은 그런 도진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웃음을 참지 못했다. 천하의 강도진이 양파를 썰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라니. 하지만 그 서툰 모습조차 서윤에게는 사랑스러웠다. 도진은 서윤이 웃으면 따라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울 때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느꼈다. 이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매일 전쟁터 같은 회사로 나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 도진에게 수줍게 내민 선물 상자가 있었다. 도진이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아기 신발이 들어있었다. 도진은 순간 멍해졌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임신? 정말이야?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윤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주됐대요. 도진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윤을 번쩍 안아 올렸다가 혹여나 다칠세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윤의 배에 귀를 대보았다. 아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도진에게는 우렁찬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나 아빠 되는 거야? 정말? 도진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줘서.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집안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강 여사는 매일같이 보양식을 해나르며 예비 할머니로서의 유난을 떨었고 도진은 서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육아 서적을 산더미처럼 사들여 공부를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틈만 나면 아기 용품을 검색하는 통에 비서실장은 남모를 고충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벌써부터 아기 방을 어떻게 꾸밀지, 어떤 유모차를 살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서윤은 그런 도진을 보며 핀잔을 주면서도 행복해했다. 과거에 상처 입은 짐승 같았던 남자가 이제는 한 가정의 다정한 가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랑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기적 같은 변화였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쁜 딸이 태어났다. 아이는 도진의 눈매와 서윤의 입술을 쏙 빼닮아 천사처럼 사랑스러웠다. 도진은 딸바보가 되어 퇴근하면 바로 아이에게 달려갔다. 그 냉철했던 강도진 대표가 딸 앞에서는 혀 짧은 소리를 내며 재롱을 부리는 모습은 SR 그룹 내의 전설이 되었다. 주말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거실에서 서윤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도진은 소파에 누워 딸을 배 위에 올려놓고 잠들어 있었다. 평화롭고 나른한 오후의 풍경이었다. 서윤은 붓을 내려놓고 그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았다. 그녀가 그토록 꿈꾸었던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잠에서 깬 도진이 눈을 비비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봐? 내 얼굴 닳겠다. 도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도진에게 다가갔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요. 꿈만 같아요. 도진은 몸을 일으켜 서윤을 자신의 옆에 앉혔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지.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도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그는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잠든 딸의 볼을 쓰다듬었다. 내 세상의 전부인 두 여자. 도진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과거에 그는 성공과 권력에 집착했지만 이제 그의 집착은 오로지 가족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그들을 옥죄는 사슬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켜주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었다. 밤이 깊어 아이를 재우고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다. 도진은 와인잔을 돌리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억지로 시작했던 결혼, 서로를 향한 오해와 상처,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위기의 순간들.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윤아, 기억해? 내가 너한테 집착한다고 했던 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건 지금도 유효해. 나는 평생 너에게 집착할 거야.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 시선은 항상 너를 향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너를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함께 걷기 위해서야. 서윤은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알아요. 당신의 그 집착이 사랑이라는 걸. 저도 당신에게 집착할래요.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사랑할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집착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달콤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를 통해 배웠다. 도진은 서윤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락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그 별들보다 더 영원히 빛날 것 같았다. 억지 결혼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완성되었다. 도진은 서윤의 귓가에 속삭였다. 사랑해, 영원히. 서윤도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대답했다. 사랑해요, 영원히. 그렇게 그들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완벽하고도 충만한 해피엔딩이었다.